2019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블라인드 공개 채용에서 중국인을 선발한 사실이 드러나 화제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59년 개원 이후로 단 한 번도 외국인을 정규직 연구원으로 뽑은 적이 없을 정도로 보안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국가연구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중국인을 채용하게 된 것은 이때 당시 이 지원자의 한국어 실력이 워낙 출중하여 도저히 외국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최종 면접 이후 요구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자료를 해당 지원자가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이 지원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후 인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해 해당 지원자의 채용을 보류하였는데 이 사실이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국가기밀이 유출될 뻔했다며 블라인드 채용을 맹비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중국인들이 언제라도 한국 기업에 침투하여 기술을 빼낼 수 있도록 위장하는 능력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중국은 빠른 시일 내로 전 세계 원전 수출 1위를 목표할 정도로 원자력 발전 기술력 증진에 큰 노력을 쏟고 있지만 막상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기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급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할 정도로 시진핑이 큰 힘을 들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세후 연봉 3억, 주택 제공, 5년마다 계약 자동갱신, 부장급 지위 보장 중국에서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이들이 한국에서 중국의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올린 중국 스카우트의 조건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의 기업에서 재직하던 중 중국의 브로커로부터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 이직하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업의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원칙도 무시한 채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중국에 전수하여 논란이었었죠. 게다가 최근에는 막상 이렇게 한국의 기밀을 유출시켰던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이용가치가 떨어지자 해고를 당하고 있다는데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에 터무니없이 모자란 기간에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내 네티즌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혼자 호의호식하려다가 망했다. 꼴 좋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중국에서 또한 한국의 기밀을 빼돌리는 수단까지 동원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막상 드러나는 성과가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소홀히 대했던 한국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삼성의 공장이 철수한 지 2달도 채 안 된 기간에 중국의 수많은 도시에서는 극심한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에서는 삼성전자가 떠난 이후 인근 상권의 60%가 폐점을 하였으며 100여 동이 넘는 주거용 아파트가 가격 폭락을 맞이하며 부동산에서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권력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는 삼성의 반도체 생산 공장에 직접 찾아갈 정도로 한국의 마음을 돌리는 데 필사적인데요. 한국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장을 베트남으로 빠르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GDP의 30%를 삼성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데요. 총리가 직접 삼성에게 반도체 공장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위해 세금 면제 등의 파격적인 혜택도 약속하였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고위험의 중국을 택할 이유가 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담으려는 중국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위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조 2025년을 선언할 정도로 중국이 큰 공을 들였고 이로 인해 이미 한국을 꺾었다라고 생각했던 제조업이 최근 들어 줄줄이 거부실함을 드러내며 무너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조선업은 저가 공세와 내수 시장의 규모를 내세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물량을 생산해냈으며 이것을 본 다른 외국 기업들이 하나 둘씩 중국에게 이를 맡기며 중국은 전 세계 수주량 1위의 자리를 한국에게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중국산 선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후 세계의 기업들은 다시 한국의 조선업계로 눈을 돌리게 됐죠. 그 결과로 지난 10월에는 한국이 전세계 수주량 1위를 차지하여 2019년 중합에서도 당당히 1위를 낚아챘습니다. 또한 중국의 배터리 산업은 막대한 보조금을 기반으로 급성장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공들인 기간과 금액에 비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내년부터 중국 정부에서는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각종 글로벌 기업과 심지어 중국의 전기자동차 기업에서도 한국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가 늘어나자 중국의 배터리 산업 또한 결국 한국을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 산업도 비슷한 양상인데요. 중국의 휴대폰 산업은 화웨이를 필두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화웨이를 전격 공격함에 따라 큰 타격을 받았고 이 기회를 틈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도 점유하지 못했던 중국 시장에서 또한 오지 분야에서는 30%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여주며 반등을 하고 있죠. 도광양회 1991년 중국의 덩샤오핑이 강조했던 것으로 중국은 최소 100년간 크게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힘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중국의 주석이 된 이후 중국은 정도를 넘어서 나대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의 레이더망에 걸려 철저히 짓밟히고 있죠. 최근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각종 금융위기도 머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더더욱 미래사회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그것은 주로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초고부가가치 산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빼내려 시도할 것입니다. 중국발 위기설? 위기는 말없이 온다. 중국에서 위기가 발생할 거란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유는 둘이다.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을 때 신흥국에서 위기가 자주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점이 고도 성장이 끝나고 중간단계 성장으로 넘어오는 시기인데 높은 성장에 묻혀있던 부실 요인이 드러나면서 위기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그 지점에 와 있다. 또 하나는 부채다. 2008년 4조 달러였던 중국의 기업 부채 규모가 작년에 19조 8천억 달러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게 분명하다. 2017년 국내 총생산 대비 256%인 중국의 부채 비율이 2022년에 290%가 될 거란 국제통화기금의 전망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늘어난 부채가 효율적으로 쓰였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해 위험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부채 증가와 금융 부실은 한두 해 된 문제가 아니다. 내용도 계속 달라져 처음에는 부실 채권 얘기가 나오더니 어떤 시점부터 그림자 금융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부실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손 놓고 있지 않았다. 부실 채권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나섰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중국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투자를 비롯해 자금 수요가 많은 반면 비축해놓은 돈은 없어 그 차이만큼을 빚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채 비율과 함께 해당 지표가 갑자기 올라가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부채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보다 10% 이상 높으면 위험하다고 얘기한다. 2015년에 중국의 해당 수치가 20%를 넘기도 했는데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금은 10% 언저리로 내려왔다. 수준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어서 상황이 나쁘지 않다. 중국 주요 은행의 대주주가 정부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주의 경제의 강한 통제력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위기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위기가 발생하려면
사람들이 위기에 둔감해져야 한다. 정부도 위기 가능성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위기를 걱정하면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계속돼 발생 시점이 뒤로 밀리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위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아주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가정해 전략을 짜는 건 맞지 않다.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오류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오류만큼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월가의 눈으로 중국을 본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판단이 널뛰듯 한다. 10년 전의 월가에서는 중국이 2020년에 세계 최대 경제국가가 될 거라 얘기했다. 지금은 위기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다. 10년 사이에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